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한 20대 여성이에요. 요즘 어지간해선 AS 안 되는 게 없죠. 교환은 물론 환불도 다 되고요. 근데 세상이 변해도 교환 환불은커녕 AS조차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배우자죠. 이건 뭐 살아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살다가 하자를 발견하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처럼 말이에요. 남편과 저는 클럽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그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에서 만나 사귄다고 하면 다들 제정신이냐고 해요.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이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나이트클럽에 다닌다고 해서 다 사생활이 문란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춤이 좋아서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랑 남편처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다녔고요. 방학 때는 거의 죽순이 생활을 했죠. 그 덕에 거기서 알게 된 인맥으로 유명 가수 백댄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을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때 학교 그만두고 춤을 춰볼까 생각도 했지만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도 아깝고 무엇보다 불안한 미래를 감당하려니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현실적인 인간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춤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엔 제 실력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련 없이 포기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부류로 친구들 사이에서 춤신추망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남편과 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그날 우린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커플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춤을 췄어요.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 온 몸이 땀범벅이 됐더라고요. 화장이 다 지워져서 얼굴은 쌩얼이 됐고 마스카라는 번져서 완전 팬더가 돼서는 가관도 아니었죠. 근데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마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다른 커플들은 만나서 영화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놀이공원을 갈 때 우린 나이트클럽을 다녔어요. 무대 위에서 조명받으며 격렬한 댄스로 땀을 쫙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과 다를 게 없었지만 사람들 시선은 달랐어요. 특히 어른들은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양측 부모님들께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했죠. 그런 데서 만난 애가 오죽하겠니. 특히 시어머님께선 절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결사 반대였어요. 어디 그럼 막대 먹은 걸 집에 들여. 세고 센 게 여잔데 하필 그런 걸. 난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근데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걸 저한테 고스란히 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예 말을 않거나 말을 해도 순화해서 전했을 텐데 남편은 그걸 굳이 곧대로 전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도 없이. 남편의 이런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남자 결혼하면 적어도 내 앞에서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싶었죠. 암튼 시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우린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취준생으로 지내던 남편과 달리 전 졸업과 동시에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경제력도 갖춘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 눈에 마냥 싫진 않았던 거죠. 언제부턴가 시아버님이랑 시누이들은 절 반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님만 빼고요. 그해 가을 남편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우린 이듬해 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보란듯이 잘 살아서 이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들 코를 콱 눌러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한동안은 꽤 잘 해나갔어요. 제가 임신을 하기 전까지는요.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모습이 바퀴벌레 기어나오듯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반찬 투정은 기본에 볼일 볼 때 꼭 화장실 문을 열고 하고요. 소파나 침대 위에서 과자 먹고 온 부스러기를 그렇게 흘려요. 먹고 난 과자 봉지는 바닥에 툭 던져놓고요.
서로 다르게 가진 버릇이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보다 절 경악하게 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내 남편이 떼쟁이의 마마보이란 사실이에요. 아, 완전 똥 밟았다 생각했죠. 고르고 고른 게 마마보이라니. 이건 정말 여자한텐 최악이잖아요. 허니문 베이비를 갖고 임신 14주 차에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입덧 없이 무난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글쎄 남편이 입덧을 하지 뭐예요. 그것도 어찌나 심하게 하던지 집에서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짜증에 짜증을. 아우, 누가 보면 남편이 임신한 줄 알겠더라니까요. 근데요,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 분도 있고 평소 식담이 없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수시로 배가 고프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였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 때문에 대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먹고 싶은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었다니까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을 정도예요. 아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뻗쳐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내 대신 입덧을 다 해주냐고 남편 잘 만난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헐, 얼어 죽을 잘 만나긴. 남편 때문에 배고파서 죽겠구만. 그렇게 부러우면 니들이 가지시든가. 목구멍까지 이 말이 나오려는 걸 정말 사력을 다해 꾹 참았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일요일이라 택배 올 일도 없는데 말이죠. 잠에 취해 있던 저는 남편한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죠. 내가 못 올 때 왔니? 어머머, 그보다 얘, 너 얼굴이 이게 뭐니? 새애기 대신 네가 입덧한다더니 얼마나 입덧이 심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반쪽이 됐어. 엄마,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아침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찍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10대번도 더 통화하는 사이면서. 어머님 오셨어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절 향해 버럭 소리를 치셨어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눈에 네 남편 안 보이니? 남편 꼴이 이 모양인데 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니? 어머머 세상에 쟤 살찐 거 좀 봐. 너 도대체 얼마나 먹어댄 거니? 아우 엉덩이에 띠룩띠룩 살 붙은 거 봐. 지 남편은 지 대신 입덧하느라 피골이 상접했는데 넌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니? 아우 불쌍한 내 새끼. 옆에 내라고는 어떻게 저런 걸 만나서 이 고생이냐.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우리 아들 밥 좀 해먹여야지. 아 글쎄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잘 됐다고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라 했죠. 생각 같아선 그런 남편을 확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사시다니요. 집도 좁고 방도 없는데 어떡해요. 없긴. 옷방 정리하면 요 하나 못 펴겠니? 자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라. 아, 내 새끼 먹고 싶은 거 뭐 없니? 엄마가 다 해줄게. 전 속으로 설마 이 와중에 지네 엄마한테 먹을 거 해달라고 하진 않겠지 생각했지만 설마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나 엄마표 잡채랑 생태찌개가 먹고 싶어. 계란찜도. 남편은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꼬랑지를 팔랑팔랑 흔들면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먹을 것 타령을 해댔어요. 입덧한다고 난 김치찌개 하나 못 끓여 먹게 하더니 잡채, 생태찌개? 그런데 예, 아가, 뭐하니? 가서 장 안 봐오고 잡채거리랑 생태, 계란도 한 판 사와라, 유정란으로. 제가요? 그럼 늙은이 애미가가리? 얄미운 남편은 지 엄마 빽만 믿곤 못 들은 척하곤 TV 앞에 앉아 게임을 하더군요. 아, 어찌나 얄밉던지.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자기가 무슨 빅마마라도 되는 양 우리 집 주방에 쿠킹 클래스까지 차릴 기세였죠. 냉장고엔 음식 재료들로 가득했고 아침 저녁으로 식탁 위엔 산의 진미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머님 음식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그저 그거 몇 점 집어먹으려면 눈치는 또 얼마나 봐야 하는지. 나중엔 아예 어머님 반찬엔 손도 안 댔어요. 게다가 그렇게 거한 상차림 뒤에는 어마어마한 설거지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임산부인 제 몫이었고요. 먹는 건 전보다 줄고 하는 일은 많아지니 몸은 점점 더 지쳐갔어요. 게다가 개월수가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허리며 발목에 통증이 심해진 저는 퇴근 후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평소라면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터라 더욱 그랬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통에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식욕도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게 정말 죽을 맛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지 핑계라고 할진 모르지만 그땐 참고 버티는 게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이나 다니던 애라서 그딴 것도 못 참고 파르르 한다고 할까봐 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내 자신을 몰아세운 거죠.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잔뜩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 띵동 벨소리가 울렸어요.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서 말이죠. 아버님을 보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전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달려나가느라 고무장갑을 낀 채 아버님을 맞았죠. 근데 제 손에 끼워진 고무장갑을 보시곤 시아버님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리곤 주방 싱크대에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시곤 버럭 화를 내셨죠. 당신이랑 형우는 뭐하고 임신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 얘 대신 밥해 먹이고 살림 살아준다고 와 있는다더니 여지껏 시집살이 시키고 있었던 거야? 말해봐 이 여편네야. 시집살이는 무슨? 오늘 딱 한 번 제가 설거지한 거예요. 지도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게 미안했던지 하지 말래도 키어이 저러고 하는 걸 낸들 어떡해요? 안 그러냐 새아가? 시어머니는 절 바라보시며 눈으로 레이저를 쏘셨어요. 당장 그렇다고 말하란 무언의 압력이었죠. 저는 고민을 했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육신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순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들한테 잘 사는 모습 보이려고 오기 부리며 나 혼자 꼭 참고 지내온 지난날이 너무 한심하고 구질구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참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폭발해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깨를 들썩이며 꺽대고 울어댔죠. 급기야 대성 통곡까지 하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기도 조금 보인다고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곤 의사 선생님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그대로 남편의 머리통을 치셨어요. 이런 개만도 못한 놈아. 한 집에 살면서 네 애를 가진 여자를 이 꼴로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냐? 홀몸 다닌 애가 영양실조가 될 때까지 넌 옆에서 뭐하고 쳐 있었어? 이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왜 해? 왜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이 꼴로 만들어? 아니 이 영감탱이가 왜 귀한 내 새끼를 때리고 난리야? 때릴 거면 차라리 날 때려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감싸 안으며 아버님께 대들었어요. 잘한다 이 여편네야. 하나뿐인 아들내밀 저렇게 병신처럼 만든 게 바로 당신이야. 장가를 보냈으면 지 가정 이루고 살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늙은 애미가 끼어들어 애들 살 갈라놔? 나이는 어디로 먹었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 임신한 며느리를 부리면서 지 자식만 챙기는 게 말이 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혹시라도 내 며느리랑 손주 잘못되게만 해봐. 당신이랑 저놈 새끼 싹 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야 말로 하지. 다음엔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지가 안 먹은 거지. 그게 내 탓인가?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시부모 공양해.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고 살아요. 제가 모자란 거지. 이 여편네가 그래도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라.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잘못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 들어? 그리고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새아기 출산할 때까지 너도 당신도 새아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마. 그랬단 봐. 나 죽고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버님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한순간에 훅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아버님은 그 길로 저희 친정에 가셔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곤 제가 출산할 때까지 친정 엄마한테 저희 집에서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 다른 거 생각 말고 몸 건강히 순산만 해다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순산만 해. 그럼 내가 너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그리고 이건 시애비가 주는 용돈이다. 출산하고 몸 추스르면 안사돈이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무나. 부족하면 내 더 줄 테니 말하고. 알았지? 그리고 네 시애미가 이상한 짓 하거든 언제든 나한테 말하려무나. 알았지 아가? 비록 철없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시아버님 덕분에 전 얼마 뒤 순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낳아보니 내 아이가 시아버님 판박인 거 있죠. 회사 선배가 우스갯소리로 아이 낳아보니 시아버님이었다고 하더니 제가 그 짝이었죠. 황당한 저와 남편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싱글벙글이셨죠. 자신을 닮은 손주가 그렇게 예쁘시다나요. 덕분에 전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게 됐고요. 참, 그 철딱선이 없는 마마보이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라는 말처럼 AS는 안 되지만 재교육을 통해 쓰임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쓸만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도 아버님 생각해서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빠 같은 우리 시아버지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대, 여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그 시절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건 평범한 저희 집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라도 대학을 꼭 가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돈 모아서 4, 50만 원이나 하는 학비를 낸다는 건 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방직공들을 관리하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조금은 딱딱한 태도의 원칙주의자였어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했고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며 공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남자였죠. 처음엔 그저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였던 저희는 한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방직공 사이에도 파벌이 존재했고 저는 늘 겉돌기 일쑤였는데 그런 저에게 그 무뚝뚝한 남자가 관심을 보여줬어요. 공장에서는 항상 원리원칙적이고 딱딱하던 그 남자는 의외로 자상한 면이 많았어요. 남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지만 저에게만은 따뜻한 그에게 끌렸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사람과 제가 사귄다는 소식에 공장은 시끌시끌했고 평소 그를 흠모하던 많은 여자 방직공들의 시기와 질타를 받았어요. 항상 그는 저를 위해 방어해줬지만 제가 더 이상 그에게 피해 끼치기 싫어서 방직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 사람은 앞으로는 본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저에게 청혼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결혼하게 되었죠.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도 있었어요. 남편은 말로만 듣던 송귀한집 3대 독자였는데요. 인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무조건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아들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왕이면 바라시는 남편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결혼 첫 해 바로 아이를 가진 저는 시어머니의 온갖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낳은 여자의 팬티까지 입고 생활하게 할 정도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추 나오는 꿈을 꿨다며 분명 아들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다녔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어요. 마을 잔치까지 준비하신 시어머니의 염원과는 다르게 저는 딸을 출산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또 낳으면 된다며 위로하는 위로를 했죠.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태어난 딸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냉대하는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도 미우신지 병원 한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죠. 집에 도착한 저를 보신 어머님께서는 손녀 얼굴은 보시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셨죠. 얘야, 빨리 둘째 준비하거라. 아무리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고 해도 그래도 첫 손녀인데 아이 얼굴도 보시지 않고 둘째를 준비하라니. 그저 제가 아들 낳기 위해 이 집에 시집온 기분이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우리 미연이 얼굴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몸추스릴 새도 없이 출산 5개월 만에 또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둘째 역시 딸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연애 때 그렇게 따뜻하던 남편조차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이니? 넌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계속 계집애만 나오니? 내가 용하다는 약은 다 지어 먹였는데. 제 몸가짐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어머님 말에 저도 울컥하며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손녀잖아요. 우리 미연이도 한번 안 품어주시더니 어머님 자식의 핏줄이잖아요. 제가 노력할 테니 우리 딸들도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네? 제발요. 네가 할 말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께 대들어? 당장 사과드려. 기가 차게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연이어 둘째 지연이까지 낳고 나니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쳤고 손녀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못하는 딸들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었어요. 무리했던 탓일까요? 그렇게 몇 년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미연이 지연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괄시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조차 어머님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딸들에게 정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들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댁살이에도 착한 우리 딸들을 보는 것만으로 숨쉬며 살 수 있었어요. 대접받지 못하는 딸들을 보면서 아들을 낳으면 딸들도 제대로 손녀로 그리고 딸로 대우해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둘째를 낳고 3년 뒤 셋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셋째 역시 딸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의 횡포는 극에 달하게 되었죠. 셋째가 딸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악담까지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아이고, 인연이 집안을 말아먹으려니로구나. 우리 가문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집안에 들였구나. 그저 저를 아들 낳는 기계로밖에 생각 안 하신 건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저를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욕하셨죠. 저도 더 이상 아들 낳기 위해 노력할 힘도 생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갓난아기 한 명을 데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아이다. 네 남편 핏줄이니 최선을 다해서 길러라. 정말 머리가 띵 했습니다.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의 핏줄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의 핏줄이라니. 설마 씨바지라도 쓰셨다는 얘기세요? 저도 모르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네가 못 낳는 아들 이렇게라도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한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당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막상 뛰쳐나오긴 했지만 정말 막막하더군요. 23살에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 하면서 경제권도 없이 살아온 저에게 세 딸을 책임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제 딸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이혼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은 그 집에 빼앗겼어요.
딸을 원치도 않았고 대우도 안 해줬으면서 왜 딸들을 뺏어간 건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세 딸의 엄마가 된 거죠. 그렇게 딸들을 데리고 갔으면 잘해주기라도 하지. 아들이 생긴 그 집에서 우리 세 딸은 그저 집안일이나 시키면서 천대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양육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늘 거절당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 갈 시기가 되자 그 집안 식구들은 여자가 대학을 왜 가냐며 빨리 취업이나 해서 집안에 도움이나 되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우리 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아이들 대학 졸업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식당 일부터 마트 점원일까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다들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연락하면서 지내긴 했지만 다 큰 아이들도 바빠지고 저도 제 살 길 찾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래 걸렸지. 이제 우리 다 같이 살자.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우리 세 자매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어. 이제 우리가 모실게. 미연이는 본인이 저와 세 자매가 살 집을 구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같이 살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딸들의 말에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첫째는 장사머리가 있어 이것저것 사고 팔면서 용돈벌이를 하곤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작은 카페를 차렸고 둘째와 셋째도 언니를 도와 일하면서 카페를 키워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카페를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간 카페의 규모는 제가 생각한 동네 작은 카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 큰 카페 주인이 우리 딸들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엄마,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셋 다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이 카페 차리는데 종잣돈으로 썼어. 이거 엄마 거야. 이미 2호점, 3호점까지 예정되어 있을 만큼 대박집이 된 아이들의 카페였습니다. 연수입이 살다 0이 이렇게 많은 액수는 본 적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미연이, 지연이 그리고 희연이까지 부모의 이혼에도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저까지 찾아서 함께 살자고 해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아이들이 마련한 집에서 넷이서 전에 없는 행복한 시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제안을 받고 평생 꿈꿔오던 대학에도 다니게 되었어요.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50이 넘어 아이들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죠. 30살 이상 차이 나는 대학생들과 함께 과제라는 걸 해보는 것만으로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과에서 저를 특별히 잘 챙겨주는, 실제로는 아들, 딸뻘인 동기들도 있었고요. 수업 후 그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로 오면 늘 딸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줬어요. 그 덕인지 30년 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스럼 없이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었어요. 여느 날처럼 카페에서 딸과 일도 하고 있던 저는 잊고 지내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여기가 지연이가 운영하는 카페냐? 돌아본 그곳엔 많이 늙긴 했지만 그 표독한 표정은 그대로이신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옆엔 저를 밀어낸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긴 왜? 내가 못 올 것을 봤느냐? 손녀가 돼서는 이런 좋은 가게를 차려놓고 이 할미를 한 번도 초대 안 하고 너는 어려서나 커서나 이기적이기 매한 가지구나. 애미가 그 꼴이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나 손녀에게 악담하는 건 그대로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이번에 우리 창모 미국으로 유학 보낼까 하는데 누나인 너희들이 창모 유학비 좀 대거라. 너희도 이 집안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그저 웃어버렸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왜 창모는 유학비를 대줘야 해요? 도대체 그 집안이란 곳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면서 맨날 집안일 시킨 게 저희 잘 되려고 한 거예요? 그놈의 아들. 할머니가 언제 우리 손녀를 생각이나 해줬어요? 아들 낳았다고 우리 엄마 내쫓아버리고 저 여자 집안에 들인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저 여자? 너는 네 새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래서 핏줄이 중요하다는 거다. 우리 집안 핏줄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니 이 꼴이 난다니까.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저런 더러운 싸움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여전하시고요. 어머, 네가 여기 웬일이니? 네가 버린 딸들 좀 잘됐다고 단물 빨러 왔니? 어머님이야말로 손녀는 취급도 안 해주시던 분이 단물 빨러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참, 듣자 하니 그 잘난 당신 대이어갈 아들놈 사고만 치고 공부도 치지리도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유학이라도 보내시게요? 손자놈 유학 보내고 싶으면 당신네 돈으로 보내. 우리 딸한테 돈 대라 마라 하지 말고. 종 취급하더니 어디서 수작질이야? 내가 지금도 네 며느리로 보이니? 자기 손자놈 유학비 손 벌리러 온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저따위 행동을 하는 건지. 옆에 있던 새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당신은 빠져요. 우리 집안 문제예요.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주라 마라 하세요? 참,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딸들이 이 가게 제 돈으로 차린 가게라네요. 당신애가 괄시하던 그 딸들 덕분에 저는 이 큰 카페의 사장이 됐고요. 지금은 대학까지 다니고 있네요. 알겠어요? 대학? 사장? 네가? 어디서 뻥을 쳐도. 거기 떨어져 있는 영수증 보세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영수증에는 황미숙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박혀 있었고 영수증에 제 이름을 확인한 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어요. 갑자기 누나를 굴리더니 혜미야, 우리 창모 유학 보내야 하는데 너도 한때는 우리 집안 사람이지 않았냐. 창모는 네 딸들 동생이고 네 남편 아들 아니냐. 창모가 집안 일으키면 너한테도 다 도움이 될 거다. 80 먹고 자기 손자를 위해 내쫓은 며느리한테까지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아이고, 아직도 아들 하시네. 무슨 조선시대 박자인간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 없는 세상이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바보처럼 사실래요? 당신이 무시하던 손녀들은 자기 엄마 카페 사장으로도 만들어주는데 금지 오겹하던 손주는 내쫓은 며느리한테까지 돈 구걸하게 만드네요. 참, 인생사 모른다 그죠? 옆에 며느리 너도 남일 아니다. 보고도 모르겠어? 네 아들 유학 보내시겠다고? 네 아들이나 잘 지켜. 앞으로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겠다 야. 제 이야기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그들은 불이 나게 카페에서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제가 없을 때 가끔 딸아이들에게 찾아와 단물 좀 빨아먹을 거 없나 괴롭히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길래 저랑 이혼했어도 손녀들에게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저 손주 하다가 정작 진짜 배기인 손녀들을 놓친 그 인간들은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제 손녀 손주 보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보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하듯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왕서방보다 자기 밥도 못 찾아 먹는 곰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저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독신주의자였어요.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제 형편이 좀 그래서 일찌감치 결혼을 포기했던 거예요.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얕은 꾀였죠. 결혼 전까지 전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쭉 단 둘이 살았어요.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우리 둘뿐이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부모님이 안 계신 탓에 그 흔한 사돈의 팔촌 같은 먼 친척도 하나 없이 말이에요. 명절에도 찾아놓은 손님 하나 없었고 찾아갈 친척집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보육원 출신이세요. 두 분은 어린 시절 같은 보육원에서 만나 함께 자란 사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죠. 엄마는 아빠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아빠는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자 두 분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하셨대요. 하지만 행복이 크면 하늘이 시샘한다죠.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퇴근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단란했던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청성 과부가 된 엄마는 남편 잃은 슬픔에 취할 겨를도 없이 어린 딸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배운 것도 기술도 없는 엄마는 몸으로 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벌어서 절 치대까지 보내셨어요. 등록금에 실습비랑 재료비까지 학기당 9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늘 부족했죠. 부족한 돈은 늘 엄마가 채워야 했고요. 엄마의 그런 노고는 제가 병원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야 끝이 났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불과 2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더군다나 나 혼자 행복 찾자고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엄마는 딸 신세 지기 싫다며 끝까지 일을 한다고 하셨지만 젊은 시절 삶이 고됐던 탓에 몸이 아주 건강하진 않으시거든요. 저마저 떠나면 엄마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꼴인데요. 그래서 전 결혼을 포기하고 엄마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장님이 뜬금없이 맞선을 보라더군요.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터라 아무 자리나 주선하진 않으실 거란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 결혼은 좀. 남주기 아까운 자리라 그래. 내 대학 동기 병원 사무장인데 학벌도 괜찮고 사람도 참 괜찮아. 게다가 연봉도 어지간한 의사들보다 세. 집이며 차, 있을 건 다 있으니까 혼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몸만 들어오래. 다 준비됐다고. 세상에 이런 혼처가 또 어딨어? 게다가 차남이라서 자기가 원한다면 장모도 모시고 살겠다더라고. 어때? 괜찮지? 원장님 말씀대로 괜찮은 혼처였어요. 특히 저한테는 더더욱. 그래서 의심이 갔어요. 요즘 세상에 집에 차에 살림살이에 다 있으니 몸만 오라는 남자가 있을까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몰라도 직장 탄탄하고 연봉도 의사인 저보다 높은데 뭔가 큰 오점이 있거나 꿍꿍이가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원장님 닭달에 하는 수 없이 전 맞선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나 맞지? 땡땡초등학교 6학년 3반 오하나. 나 모르겠어? 민철이야, 유민철. 너랑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기억 안 나니? 이름을 들었을 땐 잘 모르겠더니 얼굴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군요. 워낙 조용한 아이여서 존재감은 없었지만 착하고 반듯한 아이였죠. 원장님께는 내가 부탁드렸어. 너랑 선자리 마련해달라고.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거든.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수한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떠올랐어요. 늘 제 주변을 맴돌며 말 한마디 못 걸고 머뭇거리던 남편의 모습이요. 방과 후 친구들과 구름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져서 발목을 접질렸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절 업고 양호실로 달려갔던 것도 남편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결혼을 전제로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너도 나도 나이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나이 때문에 만나자는 건 아니고. 얼굴이 벌겋게 된 남편은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죠. 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린 몇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동창이다 보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유하는 기억도 많아서 만나면 즐겁고 편했거든요. 그렇게 우린 서서히 가까워졌고 2년쯤 지나 결혼 얘기가 오갔죠. 제 처지를 잘 아는 남편은 장모를 모시고 살겠다며 직접 자기 부모님들 설득에 나섰어요. 완강히 반대를 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집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혼자 몸으로 시집을 오든지 아니면 헤어지라시더군요. 의사면 뭐해? 월급쟁이 동네 치과의사에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데 난 그런 의사 며느린 트럭으로 준대도 싫다 얘. 기껏 애써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뭐? 장모랑 살아? 어디서 언감생심 귀한 남의 아들 날로 먹으려고 들어? 길 닦아놨더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아주 그 짝이야. 암튼 난 이 결혼 반대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 탓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로서도
내 엄마가 걸린 문제니 쉽게 물러설 순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전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저도 부모한테 못할 짓이니까요. 이러다간 서로 간의 상처는 더 커질 테고 그렇게 성사된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별을 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저희 집 근처에 오셨다고 나오라네요. 결혼도 관두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꿀릴 것도 없었죠. 그래서 나갔어요. 내가 졌다. 내 새끼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버티겠니? 누군 팔자 좋아서 딸년 낳고도 사위 부리고 사는데 누군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며느리 수발 하나 못 받고 살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신세한탄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힘겹게 결혼에 골인했고 결국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비록 저한테 험한 소리 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양보하신 것도 시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기 좀 살려드리려고 친구분들 모임 있을 때 따라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목걸이며 반지도 사서 끼워드리고 했어요. 그뿐인가요? 어머님 아버님 임플란트도 다 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노력하는 제가 예뻐 보이셨던지 절 대하시는 게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께 미안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사위한테 무척 고마워하셨죠. 그래서 딸인 저보다도 오히려 사위를 더 챙기셨고요. 철철이 보약이며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하면 뭐든 마다 않고 다 만들어주셨죠. 남편 역시 그런 장모님한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루하루가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늘 결혼 잘했다 생각하며 살았죠. 한동안은요. 저희보다 앞서 결혼한 시누이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출산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라시며 기어이 개원들과 해외여행을 떠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공항까지 시어머니 마중을 다녀온 참이었어요. 근데 현관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나와있지 뭐예요?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한 달이나? 엄마 친구 누구? 글쎄, 뜬금없이 엄마가 여행을 가신다잖아요. 그것도 한 달씩이나. 아니, 엄마들끼리 짠 거야? 아침엔 시어머니가 여행을 떠나더니 낮에는 엄마가 여행 간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래? 얼마 전에 혼자 된 친구가 있어서 한동안 같이 있어주려고 그래. 남편 보내고 자식도 없이 사는데 상심이 얼마나 크겠니?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넌 유서방이나 잘 챙겨. 요즘 계절 타는지 얼굴이 거칠해졌더라. 엄마는 기어이 가방을 싸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태워다 드리겠다는데도 한사코 사양을 하셨죠. 그날 이후 전 엄마 휴대폰으로 종종 전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수화기 넘은 상황이 분주하게 들렸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돌아왔죠. 그런데 엄마, 얼굴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피부는 또 이게 뭐야? 아주 거북이 등껍질이 됐잖아. 엄마, 도대체 친구분 댁에서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엉망이 됐어? 말해봐. 그 친구가 누구야? 한 달 만에 나타난 엄마는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살거죽이 축 늘어져선 피부도 거칠어지고 한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속상한 마음에 전 엄마한테 잔소리를 퍼부었죠. 그리곤 그 친구 전화번호 대라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좋아, 엄마 맘대로 해. 근데 나 이렇게는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나 따라와. 전 그 길로 엄마를 모시고 한의원에 갔어요. 맥을 짚어보니 기력이 많이 쇠해졌고 수면 부족에 영양상태 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는 엄마 드실 보약을 지어왔어요. 일단 엄마 몸부터 추스르는 게 급선무니까요.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역시 엄마를 보곤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자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되뇌시곤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잠결에 깨어보니 주방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여보, 안 자고 뭐해?
남편은 절 보자 귀신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그리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자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물었죠. 누구랑 통화해?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남편 휴대폰을 빼서 보니 신우이랑 통화했더라고요. 아가씨랑 통화했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될걸. 그렇게 그날의 상황은 일단락이 됐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우이 아이의 100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출근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서방님, 웬일이세요? 아침 일찍 전화를 다 주시고. 신우이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엔 사돈어른 덕분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집사람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해서 저흰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몰라라고 여행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집사람 산후조리 도와주시느라 사돈어른 힘드셨을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맙소사.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여행을 갔던 게 아니라 신우이 산후조리를 돌봐주러 갔던 거였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대신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집사람이나 저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거기서야 체계적으로 봐주니까요. 근데 굳이 장모님께서 본인이 봐주신다고 하셔서 참. 돈 때문인 거 누가 모르나요? 장모님 돈 욕심 많은 거야 하루 이틀 아닌데 저희요 산후조리원 시세 알아보고 그만큼 장모님께 돈 드렸어요. 거기서 얼마 정도 떼어드실 거란 생각은 했지만 사돈어른께 한 푼도 안 드리고 전부 꿀꺽 하실 줄은 몰랐죠. 당연히 사돈어른께 드려야 할 돈인데 모르면 모를까 어제 집사람한테 사돈어른 병 나셨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걸려서 아침부터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막혀. 이 미친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서 받은 수고비까지 챙겨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엄만 사위한테 얹혀 사는 죄로 사돈 딸 산후조리까지 맡아줬는데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멈추려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 머리채라도 잡아 뜯고 싶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나 모르게 이런 수모를 겪고 살았다니. 제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있었을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행동이에요. 그날 제가 잠든 사이 남편은 신우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날 남편은 모든 상황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도 나한텐 입도 뻥끗 안 하다니. 시집 식구들과 남편 모두 한통속이었던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 남자랑 살든 안 살든 이번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무 일 없었다고 입을 다물던 엄마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 그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엄마만 입을 닫는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땐 엄마뿐 아니라 나도 엄마가 당한 그대로 당하게 될 거라고. 자식 때문에 참지 마 제발. 엄마가 그러는 거 나 위하는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호구 취급밖에 하는 거라고. 엄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딸이 고작 그딴 인간들한테? 그제서야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시며 오열하셨어요. 그리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죠.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시애미년이나 그 딸년이나.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다 알면서도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눈을 감아왔더라고요. 얼마 전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떠오르더군요. 침묵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결국 남편도 공범이었어요. 신우이 딸내미 100일날 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들과 신우이 내에는 이미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드린 반지며 목걸이, 그 밖의 금부치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더군요. 에센스를 얼마나 쳐발랐는지 번들거리는 얼굴이 욕심 많은 돼지 같았어요. 신우이가 딸내미를 데리고 식탁 중앙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선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죠. 아버님은 현금 봉투를 주셨어요. 꽤 두툼하더군요. 신우이는 좋아서 죽을라 그랬죠. 제 엄마를 닮아서 돈 욕심이 많거든요. 다음은 저희 차례였죠. 작은 언니는 선물인가 보네. 상자인 거 보니. 설마 속옷이나 옷 그런 싸구려로 때우려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보면 모르긴 해도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신우이는 그 말에 신이 나서는 제가 건넨 상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버렸죠. 작은 언니, 이게 뭐예요? 청구서?
놀랐는지 목소리까지 갈라지더라고요. 뭐긴 뭐예요. 보면 몰라요? 청구서잖아요. 그쪽이 우리 엄마 데려다가 산후도우미로 부려먹은 거에 대한 청구서. 출퇴근도 아니고 상주로 24시간 내내 부려먹고 게다가 집안 청소, 빨래, 조리, 심부름 등등 아주 풀서비스로 시켜먹었더라. 업체에 알아봤더니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 부리는 경우는 없어서 도저히 한 가지 명목으론 예상급여를 뽑을 수도 없다더라. 그래서 각각 해당 노동에 따른 시간당 급여로 산정해봤더니 총 742만 8천 원이 나오더라고. 나 이 돈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거기 적어놓은 우리 엄마 계좌로 다 집어넣어. 학교 선생이란 년이 어쩜 그러니? 환갑도 넘은 노인네를 어떻게 잠도 안 재고 그렇게 부려 처먹냐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우리 엄마한테 네 팬티까지 빨라고 던졌다며? 방귀끼다 똥질인 똥싼 팬티까지. 세상에 살다 너처럼 창피함도 모르는 인간은 처음이다. 네 엄마 닮아서 성질이 개차반인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 언니,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애 낳고 과략근이 약해져서 그런 걸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요? 그래, 누가 네 과략근 보고 뭐래니? 네가 싸지는 똥팬티를 사돈어른한테 빨아오라고 시킨 네 인성 보고 뭐라는 거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네 엄마한테 팬티 하나 빨아오라 그랬다고 시부모 앞에서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어디서 배워먹으면 어머님만 하겠어요. 사돈 일 부려놓고 돈까지 가로채신 분을 어떻게 이겨요? 아참, 어머님 지금 손에 끼고 계신 반지요. 그거 저희 엄마 거 아닌가요? 목걸이는 제 거고요. 툭하면 저 없을 때 저희 집 와서 제 방 뒤지셨다면서요. 마음에 드는 반지며 시계 죄다 집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 반지까지 뺏어서 끼고 가시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 버릇 고쳐드리려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상습 절도로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됐고 경찰서 가서 형사들 앞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전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벌인 추잡한 짓거리 앞에서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기야, 이 쓰레기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누군 줄 알아? 바로 너야. 이런 사람들인 거 알았잖아. 당신이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들 파혼하면서 그 이유 말해줬을 거 아냐. 나 이전에 3명한테서 파혼당했으니까. 근데 날 이런 시궁창에 끌어들여? 게다가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 엄마가 네 여동생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서 모른 척을 하냐? 너 네 동생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있는 거 직접 봤다며. 그래놓고도 내 앞에선 입도 뻥긋 안 했잖아. 말해봐 이 새끼야. 여보, 그건 내가 미안해. 그치만 중간에서 내가 어쩌겠어. 그래봤자 서로 불편해질 뿐이지. 뭐? 넌 네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너 불편할까봐 모른 척할 놈이구나? 어디서 개소리야 개소리는. 아주버님 내외도 네 가족들 때문에 영 끊고 사는 거 아냐? 아무리 외국에 산다지만 동생 결혼식에도 안 오셨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니들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알아봤어. 서울에 계시더라. 아주버님이 너한테 전해달래.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그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라고. 근데 내 생각은 달라. 네가 있을 곳은 딱 이 집구석이야. 네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는 넌 이 사람들이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거든. 침대 위에 이혼서를 놔뒀어. 난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으니까 그만 끝내자. 그럼 조만간 법정에서들 봐요. 전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인간들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준비해둔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요. 모처럼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통해 얻었던 구차하지만 안락한 삶은 역시 저와는 안 어울렸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죠. 세상엔 공짜 없고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제 의지를 가지고 제 인생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